경찰 이거 문제긴 문제예요, 정말. 여성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사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경찰이 이제 거의 모든 수사권을 다 쥐게 됐으니까 네. 이제 저 경찰을 무작정 무시하고 할 수는 편파하고 없지만, 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처지입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13만 명에 달하는 경찰이 자체 비리, 자체 부정부패 뭐 이런 것들이 적지 않았고 또 아무래도 이 수사관, 그 경찰의 전체가 다 수사관이 아니거든요. 네. 수사 파트의 그 수사 경찰들의 경력이나 또는 그 법률적 지식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 검사들의 그런 것이 좀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충원되는 구조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인정을 했던 거거든요. 뭐 경찰 입장에서는 뭐 니나네나 근데 뭐 자꾸 뭐 검사한테 지시받으라 그러냐. 뭐 그게 수십 년 동안 경찰이 갖고 있었던 불만이고 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하는 게 경찰 대다수의 수십 년간의 그 숙제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경찰의 입장이고 또 이거는 또 검찰의 입장이고 중요한 거는 국민의 입장이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사 잘하는 수사기관이 국민들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없도록 피해가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엄정하게 잘 수사해서 처벌하고 피해 보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경찰이라는 이름이 붙었던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별 관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런 장윤기 사건부터 제주 실종 사건, 장미란 씨 사건에 이르기까지 보면 야, 이제 이런 경찰한테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맡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재명이도 나서서 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잘해야 된다 뭐 이따위 소리 하지만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 뭘 해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문제 생기니까 그때부터 보완하겠다. 이재명이가 하는 짓이 딱 그거예요. 부동산도 질러 놓은 다음에 보완하겠다. 뭐 증시도 질러 놓은 다음에 보완하겠다. 뭐 한미연합훈련도 질러 놓은 다음에 보완하겠다. 이게 수사권 문제도 딱 그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 질러 놓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한다 그러는데 그 문제 발생한 피해는 누가 받아요? 이재명이가 받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정권에 더 이상 정권을 맡길 수 없다, 권력을. 그런 생각들을 생각 있는 분들이면 다 하실 거예요. 짧게 요 이야기를 그럼 조금만 먼저 좀 해보면 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 그랬어요. 이 사람 검사 출신이죠.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암장하냐.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장민환 씨 실종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암장인 거잖아요. 허위로 사건을 덮은 것. 허위 종결. 그렇지 않고 제대로 수색만 했어도 그 발견된 위치가 숙소에서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이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찾았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조은진 대표님. 이거 보안사건 폐지의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사건들은. 결론은 보안수사권 폐지해야 된다. 이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터질 거예요. 네. 지금 1년에 2024년 통계로 보면 1년에 한 5만 건 가까이 실종 사건이 있었는데 5만 건. 네. 해결 안 된 게 100 한 몇십 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제 요구한 것은 실종자가 아직도 해결 안 된 사건, 그 5년에 대한 사건들을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는데 아마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은 별의별 사건들이 다 엮일 거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경찰이 수사도 하고 경찰이 그 나머지 초동수사부터 모든 걸 다 한다. 그러면 검찰에서 보안수사권 문제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보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가족들이 뭐 예를 들어 장미란 씨 같은 경우 저분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하는데 뭐 문제가 없어 나 괜찮으니까 뭐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는 것은 이건 조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그 경찰
그 경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 전체의 문화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래 봐요. 그래서 사건이 경찰로 많이 몰리면은 이 사건 자체가 초동 수사부터 탐문 수사 일반적인 심청 수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고 딱 경찰이 권한을 다 가져갔잖아요. 경찰도 지금 답답한 거야. 저런 사건 터지면 이제 제주경찰청장부터 해가 이제 다 다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 수뇌부도 야 이거 어느 정도 검찰이 한번 걸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도 수사할 때 조심스럽지만은 책임을 나눠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게 권력을 저는 뭐 이재명 정권 자체가 권력을 가진 자는 약자의 편이잖아요. 이제 범죄자와 피해자 그럼 피해자가 약자잖아. 그럼 피해자가 불안하다. 그러면 범죄자는 활개치고 피해자는 불안하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권의 기본적인 소양이 덜 돼 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문제가 지금 아마 이 장미란 사건, 그 다음에 장윤기 사건,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제주도에서 벌써 4건의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러면은 제주도를 여행 가는 사람들이 불안해 가겠냐는 거야. 글쎄요. 그러면은 제주도는 또 자치경찰이에요. 이 부분도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 네. 그러면은 이 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이 문화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한 그러한 관행도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보고 체계도 바꿔야 된다. 실종 사건이 일어났는데 담당 경찰이 종결을 해버리면 끝나는 이러한 상황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첫째는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하면은 폐지 안 하고 한 1년 지나면 이재명 정권 그냥 무너지고 끝난다. 저는 그래 보고. 왜냐면 그거는 약자들이 불안하니까 약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한 그게 이제 여성의 목소리, 젊은 층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가 이제 커지고 반 이재명 전선에 나온다. 그런 부분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는 굉장히 잘못된 권력자의 오만이다. 근데 이렇게 박사님, 보는 거죠. 이거 저희가 다 예고해줬던 거잖아요. 뭐 그럼요. 저희가 이재명 잘 되라고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전에 장윤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사님과 대표님 저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제2, 제3의 장윤기 사태 터지면 너네 어떻게 할 거냐. 감당 못한다. 그런데 곧바로 이 장민환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이 터졌잖아요.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꼴로만 뉴스를 타도 정권 무너지는 건데 얘네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라를 그러니까요. 운영하는 걸까요? 이게 정치에는 미지수가 없다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빤히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측을 했던 거고 일반 국민들도 그 정도는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수사기소 분리 이전에 한 10여 년 전입니다. 10여 년 전이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이슈가 되기도 전이에요. 네. 그때 제가 아는 대형 로펌 한 2군데에서 우연히 경찰 출신을 채용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네. 형사과장 출신, 수사반장 출신들을. 그래서 제가, 아니, 로펌에서 왜 경찰 출신을, 그 변호사 자격도 없는데, 고문으로 이렇게, 스카우트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10여 년 전에 대형 로펌의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뭐냐면,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을 거쳐서 검찰에 넘어오는데, 경찰 차원에서 처리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비용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까지 가면 일단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렇지. 네. 예. 그러니까 이 경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 처리를 하면 제일 좋은데 이게 보통 변호사들은 가면은 이빨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출신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경찰은 적어도 10여 년 전에는 자기네 식구들끼리는 다 통하는 거야. 나 어디서 형사과장 출신이야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한 경찰서에 아무도 몰라도 일단 이 정관으로 딱 예우해주고 서로 아름아름 또 봐주는 아니 게 그리고 있고. 전화 한 통화하면 다 서로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안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더 세졌겠네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지금 이 경찰이 이재명이가 걱정할 정도의 절대 권력이 됐어요. 이재명이가 그거 걱정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권력체가 경찰이 됐다. 그러니까 경찰이야말로 절대 권력이 됐어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경찰한테 우리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요,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고 자시고 할 게 아니에요. 그건 경찰을 통해서 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을 때나 검찰이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까? 수사 지휘하고. 예, 물론 특수부처럼 인지해서 거악과 싸움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거악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네. 대부분 다 힘이 약한 약자들이니까 피해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경찰을 직접 상대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그 경찰이 그런 절대 권력이 되고 절대 부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 됐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10년 전에 그 즈음에 경찰대학 출신들이 대거 이제 국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네요. 예. 또 한편으로서는 경찰대학 폐지 논란이 많았어요. 경찰대학을 뭐 대학원으로 성격시키고 뭐 이런 논란이 되게 많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행안위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그거는 이제 경찰의 숫자도 많지만은 방대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들에 대한 심청 수사가 굉장히 힘들다. 소위 경찰 수사의 초동에서부터 피해자가 억울한 과정들이 되게 많은데 이 피해자가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이에요. 호소를 하려면 변호사를 사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이런 논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경찰대학은 그냥 좀 존치해 주자.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경찰 좀 간부들을 더더욱 그 좀 고도화된 그런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게 갖춰지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렸잖아요. 보안 수사권 자체를. 그런 데서 문제는 저는 뭐 굉장히 많이 터질 거다. 그래서 일단 5년 동안 그 실종 사건 완전히 지금 종결되지 않은 실종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경찰에 대한 부분들을 이 수사경찰과 또 초동수사라든지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 전혀 손대지 않고 더덕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건이 자기들이 컨트롤되지 않는 사건이 막 터지는 거야. 그동안에 일단 묻혀왔던 사건부터 미제 사건 뭐 그런 거 막 터지기 시작하면은 경찰의 존립도 국민의 신뢰를 되면 끝난다. 그럼 뭐 저는 뭐 경찰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경찰의 문제, 검찰의 문제를 제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요. 특히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가 저기 잘못되면요 변호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이재명 정권은 민주노총 세상도 만들고 변호사 세상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금융권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주식 왔다 갔다가 금융회사가 주식에 있는 사람 다 망하는데 금융회사만 돈을 잔뜩 벌었어요. 그래서 이놈의 자기 핀을 가르는 건지 이렇게 딱 이분법 해가지고 자기들하고 쫙 관련되는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고 또 뭐 다른 그 속성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꼴이 좌파들의 행태인데 이거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피해가 있다. 그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저렇게 그냥 밀어붙이면은 그것은 뭐 권력 가진 자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재명 정권이 책임져야 돼. 누가 보안수사권 폐지하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뭐 정청래가 밀어가지고 자기 어쩔 수 없이 했다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요, 여기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잖아. 여기서 두 분께 이걸 지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의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아침에 무슨 말을 했느냐. 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경찰의 기강해이와 무책임이 심각하다. 총리실에서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 제정신 아닌 거 아닙니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의 개혁 준비를 다 해놓고 준비된 다음에 경찰의 보안수사권 부분까지 폐지하면서 해야지. 지금 와서 국민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3건, 4건의 지금 시체가 발견되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들이라 하지.
이거 완전 무책임한 책임 회피인 거죠, 박사님? 아니, 그럼요. 근데 저는 이제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가장 큰 책임은 경찰청장을 1년 가까이 대행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게 있어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인사권자가 이재명이니까. 이게 뭐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게 뭐 어쩌다가 한 보름, 한 달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 1년 가까이 권한대행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경찰도 그렇지. 권한대행이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는 사람인데, 청장이 아닌데, 정식 청장이 아닌데, 그 사람이 경찰, 13만 경찰한테 무슨 명을 세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어쨌든, 부패하고 무능한 경찰이 섞여 있더라도, 경찰 전체가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한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 좀 나은데, 이 대행 체제가 1년 가까이 되면서 이게 완전히 오합지졸 군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사고를 쳐도 뭐라고 세게 뭘 할 만한 지휘부가 없는 상태야, 지금. 아니, 청장이 없는데 그 밑에 차장이고 뭐건 이것들이 아무리 설친들 그게 무슨 영이 새겠냐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의 이 경찰의 이 정말 황당한 이 난맥상, 이것의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없다. 이건 이재명이가 온전하게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마치 자신이 책임 없는 것처럼 경찰을 혼내는 발언에 국민들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한두가 아니에요. 기검찰 잘못하면은 자기는 빠지고 검찰 얘기하고 주식 굉장히 했다가 주식 잘못하니까 또 누군가가 기어다니라 하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꼭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기자회견 했잖아요. 부정선거 재선거. 예. 조이대 해봐라 너거. 그날부로 이재명 탄핵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자회견 했는데 오늘 이제 경찰 얘기를 한 거야. 앞에 있는 그 고생하는 불쌍한 복면 쓰고 시커먼 그 더운데 다 쓰고 앉아있는 경찰 있잖아요. 그 경찰들이 내를 쳐다보는데 예. 내가 미안해 죽겠더라고. 저렇게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한 게 일선에서 피땀 흘리는 경찰들은 아니다. 그래서 좀 분리를 해야 된다.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 고생하는데 소위 제도가 잘못돼서 그 대부분의 90% 이상의 전 민중의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찰들까지 매도되는 네. 이런 사태는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부분들을 이래도 이 어마무시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보안수사권 폐지하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 TF 만들어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고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들 돈 버는 세상. 그러니까 가진 자의 나라가 되고 범죄자의 나라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게 저는 좀 고민스러운 게, 이자들이 알 텐데 왜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가지 않고 반헌법적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그래요. 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은 혼자서 실종 사건 298건을 종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 먹고 300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어마어마한 구멍인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지르고 보고 경찰 혼내고 보완하겠다. 이게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세금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매번 이런 식이라는 게 이재명 정부의 실력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게 실력이죠. 네. 그러니까 이 국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낼 때 적어도 2단계를 거쳐요. 이 정책이 다른 부처의 다른 정책과 이게 충돌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게 국무조정실장이 차관회의를 계속해서 소집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서로 부처 간의 그 입장 차이가 막 드러나면은 이게 몇 달이건 토론을 계속 해야만 돼요.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좋다. 이것까지 다 조정이 돼서 올라왔다 치자. 근데 이게 진짜 국민한테 도움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이로운 거냐에 대한 정무적 전략적 판단을 다시 한번 걸러요. 이게 청와대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이
그러니까 정무적인 최종적인 점검 과정에서 당정 협의가 있는 거예요. 당이 처음부터 뭐 정책 갖고서 뭐 이렇게 협의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쭉 절차를 밟아서 한 5달, 6달 동안 이제 숙성시켰어, 나름대로. 이게 올라오면 이제 당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우리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나 마나,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되냐 마냐, 이런 걸 갖고 청와대와 당이 조율을 할 때 실무적으로 정부에서도 나가서 이제 그걸 듣고 보완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것들은 이 기능이 없어졌어. 하나는 제가 이제 원내 수석할 네. 때 그 국무조정실장이 김동연이에요. 경기도지사. 김동연이. 저랑 파트너잖아요. 네. 조율을 다 하거든요. 네. 법안 문제 나오면은 경제 관련 법안 뭐 이런 법안부터 해서 이제 하나의 법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에 대한 얘기들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청와대로 하나는 당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고위 당정 회의를 하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최종 결론을 냈는데 지금 강훈식인가 비서실장? 강훈식의 그 오만한 행위라든지 정책실장의 오만한 행위 이런 형태를 보면은 이거 이재명의 청와대가 이미 자기들이 그냥 지배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국무총리했던 김민석도 명피계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배하는 김민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훈식이라는 자가 막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막 얘기해. 옛날에 있을 수 없어요. 비서실장이 어디 와가지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막 훈계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유시민이가 그거 보고 한마디 했잖아요. 뭐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그 훈계받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은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밑에 참모들이 이미 권력화가 됐어요. 이 권력화가 됐다는 견제 없는 권력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정책실장도 지멋대로 해놓고 난 다음에 정책실장은 또 모른다 그러는 거야. 뭐 그래서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 팀들을 보면은 어렵겠다. 전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 그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못 세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지 대책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다 잘했다 하는데 대책을 세울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강 무너질 날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재부 장관을 부총리로 한 이유가 경제 관련 부처를 통할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기재부 장관은 존재감이 1도 없잖아요. 근데 그 존재감이 없게 된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에요. 이재명이가 기어다니라고 하는데 아니 기어다녀야 될 부총리가 무슨 권위를 세우겠어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무회의하고 뭐 회의를 그래 하면서 직접 물어. 좀 기어다녀. 또 뭐라 얘기해. 그러면 그 권위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뭐라 보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사람. 이러니까 부서가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렇지. 참 기가 막힌. 그러니까 누가 구현 처리를 겁을 내고 경제부총리로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 경영에서는 설사 뒤에서 역할은 뭐 정책실장이 해도 국민들 앞에 실장이 나서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원래 비서실장, 정책실장 같은 청와대 참모 인사들은 그림자 뒤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입이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은 저것들이 다 설쳐. 너무나 돼요. 경제부총리는 기어다니라고 그러고 지는 막 나서 가지고서.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장본인이 그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식 이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구멍가게만도 못한 거다. 모든 일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모든 일을 자기가 지시해야 되고 모든 일의 책임은 자기가 안 지고 책임은 장관들한테 또 권한은 자기가 가지고 좀 잘한다 싶으면 자기가 잘한 거고 그러면은 장관들이 힘이 나겠어요. 그럼 니 멋대로 해보라 하지. 그런 상태가 지금 왔다. 그래서 이재명의 레임덕이 좀 더 빨리 온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참 비극적인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온 국민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 레임덕과 이 정권이 무너지는 기폭제가 되는 사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광고 보고 오시죠.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네, 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이 이슈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결국 정성호 사표가 수리가 됐어요. 후속 인선을 청와대 빠르게 논의한다고 하는데 뭐 박균택, 이건택, 박주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거론됩니다. 핵심은 누가 총대 메고 공소 취소해 줄래? 공소 기각해 줄래 아니겠습니까, 박사님? 예, 정성호가 탈출에 성공했네요. 네. 정성호 고생했다. 그런데 너무 악법을 많이 만들어서 당신도 다음에 감옥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이제 몇 사람이 거론이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우리 장혜찬 최고 말씀하신 대로 화끈하게, 확실하게 총대 매줄 자를 이제 찾는 법무장관으로 거겠죠. 네. 이제 임명을 할 텐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자들 중에서는 박균택이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변호인 출신이기도 하고. 예. 네. 그리고 지역구가 호남 광주잖아요. 대장동 변호사 출신에다가 그리고 아마 좀 연조도 좀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박균택이 총대 메고 공소 취소 쪽으로 몰아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원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총대 맬 사람을 찾아도 이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할 수가 있나요? 장관 바꾼다고 해서. 아무튼 뭐 대장동 변호사 하는 거 네. 보니까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장동 변호사 한 분에가 국회의원 뼈지도 않은 사람들 꽤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공소 기각으로 이제 공소 취소는 힘들 것 같고 공소 기각으로 그냥 간다. 힘들 거예요. 아마 박균택이든 뭐 이렇게 해도 몰라고 훈장 달듯이 뭐 주렁주렁 달고 있던 친구도 그 올라가 있잖아요. 박주민인가. 그 사람만 보면 좀 웃어. 훈장 달듯이 뭐 이만큼 달고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그런데 지금 상황에 누가 법무부 장관이 돼도 악법은 뭐 전임 법무부 장관이 정성화 다 만들었잖아요. 나머지 이제 실행을 누가 하느냐. 이 문제인데 실행을 가면은 감옥 간다. 이거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게 그 법치를 파괴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감옥 간다. 그 뭐 이재명은 올 때까지의 이재명이다. 저는 그래 보는데 내년 8월 정도 되면 확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섣불리 장관 하라 그러면 하지 마라. 지금 장관 하락해도 안 하는 게 맞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지. 지금 장관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오늘 여론조사에 보면 호남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 폭락했습니다. 네. 리얼미터인가 꽃에서 네. 조사 그렇게 리얼미터 나오잖아요. 기준으로 호남 지지율이 지난번 대비 20% 이상 폭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이게 민심이 그러니까 이게 산재해 있는 게 아니라 응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떨어지면은 확 떨어져요. 올라갈 때도 확 올라가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호남의 50이 그나마 버텨주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면은 이재명 지지율이 4자를 앞에다 간신히 달고는 있는 건데 호남에서 40%대로 떨어지면 그냥 속절없이 30이에요. 네. 네. 요 임계점에 있어요. 그러면 박균택이 같은 자는 이게 광주가 지역구니까 이 호남 민심이 어떻게 가는가에 따라서 정말 표변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이재명이가 법무장관으로 누구 시킬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거예요. 지금 오늘 여론조사가 이제 에브리지 서치인가 거기서 이재명 지지율이 38%대가 나왔습니다. 38% 나왔잖아요. 거기 좀 보면은 아직도 가장 변동이 심한 게 지금 40대 변동이 굉장히 심했고 20, 30, 40의 변동이 굉장히 심하다. 그런데 아직도 이재명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게 호남도 있지만은 60 이상이에요. 6070이라. 6070이
거의 이재명 지지율이 40%뭐 45% 가까이 이래 가요. 그래서 이쪽 그 부정 쪽이 50%대밖에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게 60으로 70, 60, 7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 돌아올 텐데 이재명 반 이재명으로 그래 됐을 때는 30% 초반으로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시점으로 볼 거냐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보는 거죠. 네, 지금의 국면에서 6070의 지지율이 지금 우리 조원진 대표님 말씀처럼 정상 궤도로만 돌아오면 왜냐하면 생각보다 6070과 이 영남 지역에서 응답을 적게 하는지 이재명에 대한 부정 지지율이 우리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적 수준으로만 나오면 이재명 지지율은 30% 초반까지 가는 거는 다이렉트일 겁니다. 지금 40하고 네. 6070 지지율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더라고요. 네. 여기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이상한 거거든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든 게 아니고 조금 경험이 많으신 우리 6070 이제 세대들이 당장의 뭐보다는 국가를 좀 생각해야 된다. 이 나라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로 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고생했던 나라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은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이제. 그다음에 그 호남 민심 관련해서는 호남 반도체가 이 지금 뭐 이 좀 말도 안 되는 엉성한 그림으로 일단 전대에서는 어떻게 이겼죠. 쏘먹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아닌가? 아니 호남 분들도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경제적인 문제라고 하면 냉정하게 계산하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른바 호남 반도체가 이게 전당대회용이었구나. 정략적인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정말 차갑게 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호남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도 니거들 다 알고서 너네도 이거 동조했지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 호남 반도체는 이재명이나 종북주사파 입장에서는 엄청 뭐 제대로 써먹은 카드처럼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게 결국은 종북주사파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거예요. 오늘 저희가 주로 다뤄봤던 것이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내분, 그로 인한 급격한 몰락의 가능성인데요. 조원진 대표님 마지막으로 정치 구도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정치를 바라봐야 된다. 시청자분들께 한번 정리해 주시죠. 저는 지금 장동혁 체제가 이제 소위 기득권, 당내 기득권하고 이제 전면전을 싸우고 있죠.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여기에 흔들리면은 장동혁 지도 체제도 어려워진다. 그래서 소위 시대 교체, 세대 교체라는 하두와 맞게 강력하게 진행을 하면서 그래 되면은 뭐 이재명 지지율 이런 건 다 무시하더라도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과 장동혁 지지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50%까지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3선 4선에 대한 퇴진이 스스로 퇴진할 사람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득권과의 당내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겨나가면은 국민의힘은 예상외로 뭉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지지율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단 없이 또 타협하지 말고 이 지금의 개혁 과제를 이뤄주기를 바랍니다. 박사님도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세력, 한동훈이는 밖에 쫓겨나서도 그 조경태, 뭐 진종호, 우재준이 뭐 서범수 이런 자들 내세워서 계속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오세훈이 저자는 선거법으로 1심 1,000만 원 받은 상태에서도 대미렌지 뭔가 만들어 가지고서 권영진이 이성건이 앞세워 가지고서 계속 끌어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자들이 지것들이 똥볼 차는 바람에 다 징계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 안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를 뭘 공격하거나 맞짱을 뜰 만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3선 4선들이 당장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으로 가면 집 밖으로 뺏길 것 같으니까 답답한데 지그들이 직접 나설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이것들이
둘러보다가 정점식이라는 꼭두각시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정점식이를 내세워서 계속 최고위원 회의 열릴 때마다 뭐 그러면 안 되는 둥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서 지금 표결 자체가 지금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점식이도 뭐 삼선인데 지 계산 없이 저러겠어요? 그러니까 정점식의 계산은 간단해요. 지금은 저 호랑이 같은 장동혁이 버티고 있어서 지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장동혁이만 없어지면 그러면 호랑이 없는 산에선 여우가 왕노릇한다며 지가 여우쯤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장동혁이 사라지면 당장 당원 당규상 바로 직무대행을 원내대표가 맡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비대위원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대위원장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 주제에 언제 한번 내가 비대위원장하고 당대표 할 수 있냐. 장동혁이가 사라지면 바로 그때가 기회다. 지금 이루고 지금 이 꼭두각시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요. 뭐 제가 정전식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전식이 도대체 왜 저러냐, 이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그 3선 이상 중진들과 정점식 간의 야합, 그게 뭐 이 지금 이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더 강력하게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고 그리고 당원 직선이라고 하는 이 흔들릴 수 없는 개혁 과제를 우리가 계속 밀고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뭐 정점식한테도 제가 뭐 정점식 대표한테도 얘기하고 싶은데 대세를 안에서 보지 말고 바깥을 좀 봐라. 제가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하지 마라 하는 것도 바깥의 움직임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나경원, 윤상현, 김태호 전화 다 했어요. 반장동영 노선에 서지 말고 또 징계 문제에서 입대지 마라. 아직도 당신들이 판을 모른다. 우리가 바깥에서 보니까 보이는데 너들끼리 앉아보면 그래 보일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동영 대표가 대세다. 그리고 지지율도 앞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개혁 과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소위 보수 국민들 중에서 기독권 중진들 정리해라는 게 대다수의 국민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게 대세인데 기독권 중진들이 뭐 나는 중진들을 다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고 그만둬야 될 사람들은 좀 그만둬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달맞이꽃님과 블루스크린님도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이제 내일입니다. 수요일 장동혁 대표 취임 1주년이죠. 어제도 안내드린 것처럼 화는 안 됩니다.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국회의사당 본관 2층 국민의힘 당대표실로 보내줌으로써 우리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이토록 굳건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멸콩TV는요, 내일도 1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